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취한 가운데 토트넘 허스퍼가 올 시즌 우승을 위해 정말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 대회죠.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강호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의 2대1 승리를 거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8강 진출 상대는 카라바오컵 16강전 일정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대진 추첨을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결정됐는데요. 토트넘은 이미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맨유를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8강에 오른 맨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충격 패배 이후 리그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진 맨유는 에릭 텐 하흐 감독을 경질한 가운데 포르투갈 출신의 전술 천재로 불리는 후벤 아모린 감독의 선임을 거의 확정지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카라바오컵 16강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아모린 감독이 아직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텐 하흐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루드 반 니스텔로이 코치가 임시 감독으로 지휘를 했는데, 이 반 니스텔로이 코치는 이미 네덜란드 리그 무대에서 정식 1군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바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반 니스텔로이가 맨유를 완전히 바로 부임하자마자 임시 감독임에도 바꿔놓으면서 레스터 시티를 5대2로 대파하고 박살내버리는 엄청난 경기라고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명예회복을 노리는 두 팀 간의 8강 대결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맨시티를 꺾은 과정에 전술적인 배경, 그 배경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전술이 통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던 경기 후 인터뷰, 또 그를 통한 경기의 세부 장면 분석, 그리고 토트넘이 8강에서 만날 맨유가 어떻게 레스터시티를 무려 5대2로 대파할 수 있었는지 이 두 경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인터뷰 내용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16강전의 전체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시간으로 10월 30일 수요일 새벽에 열렸던 사우스햄튼과 스토크시티의 경기는 배준호 선수가 결장한 가운데 사우스햄프턴이 3대2로 승리했고요. 브렌트포드와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기에서는 김지수 선수가 역시 뛰지 않은 가운데 브렌트포드가 1대1로 비겼으나 승부차기 승리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목요일에 일제히 열린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경기가 많았던 이 큰 하루에는 리버풀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했고, 에스턴 빌라가 안방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을 상대로 올 시즌 리그 첫 번째 승리를 거둔 크리스탈 팰리스는 빌라 원정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기세를 이어가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맨유가 레스터 시티에 5대2로 승리를 했고,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리그에서 부진한 가운데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에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뉴캐슬 역시 맨유나 토트넘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리그에서 부진을 리그컵에서의 이제 성과를 통해 우승을 통해서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원정 경기 3대0 완승으로 가볍게 8강에 올랐고요. 토트넘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맨시티의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리고 나서 확정된 카라바오컵 8강전 대진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기는 역시 토트넘 대 맨유의 맞대결이고, 또 아스널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런던 더비도 열리게 됐고,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 사우스햄튼 대 리버풀의 경기로 펼쳐지게 됐는데, 현재 대진표에서 4강 진출이 유력한 팀으로 꼽히는 것은 아스널, 리버풀, 그리고 뉴캐슬이고,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팽팽한 상황인데요. 우선 토트넘이 이 맨유와의 경기를 언제 치르게 되느냐? 이 경기는 1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12월 16일이 있는 주중 경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토트넘, 영국 축구의 전통답게 12월 달은 박싱데이 일정도 있고 연말까지도 경기를 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토트넘은 12월에 이미 8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맨유전까지 추가가 되면서 9경기를 치러야 하는 어마어마한 지옥의 일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토트넘의 12월 일정을 가볍게 살펴보면 경기 시간도 이미 다 확정이 됐거든요. 12월 1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풀럼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12월 6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에
주중 경기,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이고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 12월 9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첼시와 런던 더비를 홈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레인저스와 유로파리그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가 있고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사우스햄프턴과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가 있거든요. 이 사우스햄프턴전과 리버풀전 사이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가 모두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고 변동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가지려면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 프리미어리그 주말 경기를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맨유와의 경기는 16일과 23일 이 월요일 새벽 사이에 한국 시간 수요일 내지 목요일 새벽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우스햄프턴 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우스햄프턴의 객관적인 전력이 크지 않지만은 리버풀과의 경기에 앞서서 맨유와의 경기까지 연달아 치러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가 리버풀전 이후에는 또 주중 경기로 12월 27일 금요일 0시에 올 시즌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죠.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의 노팅엄과 또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고 12월 30일 월요일 0시에는 울버햄튼과 홈 경기가 이어지니까 12월 달에 정말 많은 것들이 좌우될 수 있는 유로파리그 16강 진출을 조금 조기에 확정해서 이 레인저스와의 경기를 조금 쉬어간다든지 리그 경기도 조금 이제 이 강약 조절이 가능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가 카라바오컵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맨유와의 경기는 총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끝났을 때 어떤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공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얀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맨시티전 토트넘이 기록한 2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면서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 히트맵을 보시면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면서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수비 영역, 후방 빌드업 정말 많은 역할들을 소화하면서 그야말로 올 시즌 본인의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고 또 사실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메디슨과 함께 나란히 2-10으로 뛸 때보다 아예 오늘 경기처럼 사르와 벤탄쿠르가 확실하게 뒤를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공격적인 활동 영역도 더욱더 자유롭게 넓어지면서 본인의 퍼포먼스를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웨스트햄과의 경기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살아났던 과정, 왼쪽 측면 공격수의 공격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었던 과정에 이 사르와 이제 비수마가 함께 뛰거나 사르와 벤탄쿠르가 함께 뛰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왼쪽 측면 공격수인 베르너가 공격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맨시티의 오른쪽 풀백인 리코 루이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움직였던 그 뒷공간을 잘 활용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4-2-3-1에 가까운 구조, 투볼란치를 주면서 수비의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공격 영역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활발하게 스위칭하면서 활용한 전술적인 부분들이 좀 맞아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디슨과 클루세프스키를 함께 쓰는 게 아니라 메디슨을 쓰더라도 밑으로 내려 쓴다거나 이번 경기처럼 수비 커버력과 또 체력과 속도가 좋은 사르를 벤탄쿠르나 비수마의 파트너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기록적으로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과감한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84%라는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것도 매우 중요했던 안정성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요. 어시스트 2개였는데 키패스가 전체적으로 4개, 기회 창출 4개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의 창의성이 빛난 경기였고 한 차례의 크로스 패스도 정확하게 연결을 했고 또 2차례의 슈팅 시도도 있었고 그 슈팅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유효 슈팅이었고 비록 본인이 빅찬스를 놓치긴 했지만 또 7번이나 그라운드볼 경합을 하면서 승리는 비록 2회였긴 했지만 부딪혀주고 비벼주면서 본인이 확실하게 전술적인 역할을 잘 소화해줬다.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힐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전 득점을 보시면 토트넘이 확실하게 맨시티에게 볼 점유율과 주도권을 내줬지만 그를 통한 속공, 역습 축구의 과정 패턴이 굉장히 좋았어요. 토트넘이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활용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속공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중앙 지역에서의 빌드업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이드로 공을 빼고 그 뒷공간으로 공을 찔러 넣는 패턴을 더 자주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전반 5분 만에 나왔던 베르너의 선제골에 나왔었고,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던 손흥민 선수를 연상케 했던 이 베르너의 마무리 슈팅 과정은 전술만 잘 맞춰준다면 앞으로 손흥민 선수도 이런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베르너도 훨씬 더 자신있게 득점을 만들고 부담 없이 체력을 덜 소진하면서 더 편안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베르너나 존슨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지공 상태, 밀집 상태에서 조금 고전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간이 많을 때 속도감을 살리면서 간결하게 논스톱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르너의 선제골 상황을 살펴보면은 후방 빌드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비카리오 골키퍼가 로메로에게 패스를 뿌려줬죠. 로메로가 사이드에서 아치그레에게 패스합니다. 이렇게 크게 패스를 하니까 상대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넘어선 거예요. 상대가 이제 다음 두 번 압박을 하러 들어올 때 아치그레이가 존슨에게 패스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 존슨의 선택이 기가 막혔습니다. 존슨이 내려와서 공을 잡았는데 잡지 않고 바로 공을 터치함과 동시에 백힐로 공을 딱 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하기 위해 달려왔던 맨시티 선수들이,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측 메잘라 위치 내지 공미 자리에 있던 이 클루세스키가 수비 뒷공간, 전진한 풀백에 아케의 뒷공간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이 존슨의 백힐 패스를 받아서 뒷공간을 달려들게 됩니다. 이때 솔랑키를 손 선수가 막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대가 압박하는 그 뒷공간을 역이용하는 속공을 토트넘이 잘해왔었고, 지금 점유율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가져가면서 후방 빌드업을 중앙 쪽으로 관통해서 풀어가려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존 체제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속공이 빛난 거예요. 특히 존슨이 본인을 미끼로 만들면서 백힐로 공을 빼줘서 클루세스키가 이 뒷공간을 파고들고 했던 이런 과정들은 이후 다른 공격 장면에서도 왼쪽 사이드에서도 오른쪽 사이드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다른 선수들도 이런 패턴들을 많이 시도했던 것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으로 분명히 조금 다른 패턴을 준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또 여기서 클루세스키 선수가 이 장면만큼은 뒷공간에서 오른발 패스를 바로 빠른 타이밍에 베르너에게 내줬고, 이걸 통해서 베르너도 수비가 본인의 근거리에 없는 상태에서, 물론 끝까지 이제 리코 루이스가 쫓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빠르고 간결하게 한 번에 논스톱 슈팅을 이제 때려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결정력을 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수비가 많을 때 생각이 많아지고 또 고민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던 베르너의 상황을 풀어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속공과 역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 25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토트넘이 코너킥 기회를 많이 만들고도 패턴이 좋지 않아서 기회를 허무하게 놓쳤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은 짧게 패스를 주는 토트넘의 코너킥 공격 패턴이 잘 맞아 들어갔죠. 베르너가 짧게 준 공을 클루세스키가 이어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다 몰려 있을 때 오히려 뒤로 빼내는 프리한 상태에서 사르가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고, 여기서 사르도 기가 막힌 중거리 슈팅을 또 감아서 차면서 앞서 베르너의 슈팅처럼 사르의 슈팅도 골키퍼가 아무리 선방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골대 밖으로 가와서 들어오는 공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골을 만들어준 것이죠. 베르너의 슈팅도 사르의 슈팅도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인 골대 바깥으로 감아 들어오는 감차로 득점을 했다는 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베르너나 사르에게 훈련장에서 이런 슈팅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다는 것이 또 토트넘의 플레이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고, 또 베르너 선수가 계속 고전하면서도 전혀 베르너가 뛰어야 하고 기여해줘야 되고 베르너를 살리는 게 토트넘의 성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원을 해왔는데요. 이날 경기 베르너가 득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슈팅 결정력과 마무리 패스의 정확성 빼고는 상대 측면을 공략하는 속도와 돌파 타이밍과 수비 커버와 전방 압박까지 베르너가 전술적인 역할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윙포워드거든요. 이날도 이제 부상이 불의로 발생하면서 69분에 히샤이손과 교체가 됐는데, 그래도 4번이나 슈팅을 때릴 정도로 이렇게 공미를 한 명 두는 전술을 쓰니까 공격에서 슈팅 기회가 많이 찾아왔던 베르너이고, 비록 패스 성공률이 56%, 3번의 크로스가 한 번도 연결되지 못했던 이런 마무리의 정확성만 좀 개선이 된다면 좋겠는데,
어찌됐거나 상대를 계속해서 많이 괴롭힐 수 있었던 맨시티의 측면 뒷공간을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베르너 덕분이었다. 베르너를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잘 활용해줘야 되고 내지는 또 이날 경기 솔랑키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전방 압박도 많이 해주고 체력도 많이 썼는데 히샬리송이 있기는 하지만 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쓰면서 베르너를 왼쪽 사이드 공격으로 함께 배치하는 그런 또 조합도 시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르너가 이날은 사이드에서 좀 부지런한 역할을 잘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기록한 두 골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첫 번째 골은 움직임이 멋진 움직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의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티모 베르너가 최근에 많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좀 허무하게 놓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마무리가 좋았다. 공격수들이 특히 득점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되면 부담감이 커지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이날 경기 중요한 시점에 득점을 한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이걸 계기로 이제 베르너도 마치 득점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케찹과 같다. 안 나오다가 확 나오는 그런 퉁퉁퉁퉁 뚫리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앞으로 베르너의 활약이 더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파페 사르는 출전 시간 대비 득점 생산량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올 시즌에 모든 경기를 뛴다거나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온다거나 풀타임으로 뛰지 않았지만 뛸 때마다 임팩트가 좋았다. 이날 공격 세트피스가 잘 풀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워낙 멋진 슈팅을 잘 때려 넣었다라면서 베르너와 사르 두 명의 개인적인 결정력에 대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에 또 선제적인 선수 교체를 했던 것도 주목할 만했는데요. 전반전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사르를 하프타임에 빼줬던 것은 사르가 물론 전반전에 경고가 한 장 있기도 했지만 비수마를 투입하면서 후방 빌드업의 밀도를 높인 이유였다고 했어요. 전반전 한 중반 후반부터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계속해서 이제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빼앗기고 쇼트 카운터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빈발했는데 기본적인 경기 방향 방식과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매끄럽게 가져가기 위해서 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돌아서고 탈압박하면서 전개할 수 있는 비수마를 투입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비수마와 벤탄쿠르 투볼란치를 넣으면서 후반전에 중원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사실은 비수마가 후반전에서 경고를 또 받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요건을 좀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실점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비수마가 골대 앞에서 이 공을 걷어내는 상황도 나왔기 때문에 나름 정말 좋은 교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유일하게 걱정됐던 것이 이제 반더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호소하면서 전반전에 교체 아웃되고 후반전에 티모 베르너도 조금 부상을 겪으면서 절뚝이면서 교체가 됐던 것인데 일단 미키 반더벤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아직 자세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경기가 끝날 때 다시 벤치로 돌아와서 잘 걷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로메로 선수도 이례적으로 후반전에 좀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되면서 벤 데이비스가 들어왔는데 부상은 아니고 애초에 주말 경기에 대비해서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프타임에도 뺄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에 반더벤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전 센터백 두 명을 모두 이른 시간에 빼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오히려 로메로는 조금 더 예정보다 뛰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이제 뭐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뛰지 않던 선수다 보니까 이날 좀 활동량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피로가 있었기 때문에 뺀 것이라며 큰 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승리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굉장히 조금 의기양양해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중요한 승리였다. 또 컵 대회는 계속 치르려면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했는데 이런 강한 팀들과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팀들은 우리 팀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할 텐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를 잘했다. 수비를 잘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토트넘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수비와 속공과 역습도 가미하는 건데 맨시티쯤 되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조금은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플레이를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뭐 공격적으로도 그래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패배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경기 접근 방식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난 주말에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수준에 도달한 플레이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날 경기도 비록 조금 속공적인 의미를 가져갔지만 그래도 본인의 방식을 밀어붙이려고도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자신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경을 이겨내왔던 또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자주 이런 역경을 겪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 승리로 꽤 많은 자신감을 표명했고
본인이 준비한 전술이 통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선발 전술부터 하프타임 교체부터 경기 전체적인 운영이 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강에서 맨유를 만나게 됐는데요. 맨유가 말씀드린 대로 5대2로 레스터시티를 크게 이겼어요. 전반 15분에 카세미로의 선제골, 전반 28분에 가르나초의 추가골, 이후 이제 33분에 카노스에게 만회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세 번째 골과 카세미로의 멀티골까지 터지면서 4대1로 앞서갔거든요.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코너 코디의 골로 4대2가 된 채 전반전에만 6골이 터졌는데 후반 시작 14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경기 기록을 보시면 정말 굉장히 반니스텔로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맨유가 속공을 잘 보여줬고 또 결정력도 좋았고 베테랑 선수들이 무엇보다 맹활약을 펼쳤어요. 이날 5골을 넣었는데 빅찬스가 4개가 나왔을 정도로 실제 찬스의 정확성과 위협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점유율은 56%로 크게 앞서지 않았지만 공을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서 치고받는 양상으로 맨유의 과거 시절, 퍼거슨 감독 시절의 모습이 또 재현됐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이날 맨유는 4-2-3-1 포메이션을 썼는데 조슈아 지르크지를 원톱으로 놓고 왼쪽에 가르나초, 오른쪽에 레시포드가 윙 플레이를 하고 공격 미드필드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선 영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카세미로와 우가르테가 투미들로 뛰었는데 카세미로의 박스 움직임도 살아났고 우가르테가 그 뒤를 잘 커버해주면서 수비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카세미로가 사실 테나 감독 체제에서 후보로까지 밀렸었는데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센터백이 아닌 키에 문제가 있지만 빌드업이 좋고 또 속도가 좋으니까 왼쪽 풀백으로 배치하면서 이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했고 린델로프와 덜리트를 두 명의 센터백으로 놓으면서 후방 빌드업도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달로를 오른쪽 풀백으로 놓으면서 본인의 주 포지션으로 배치를 해서 각각의 선수들이 본인들의 장점만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발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날 2골도 기록했는데 4개의 키패스도 나왔고 86%의 높은 패스 성공률도 기록을 했고 경합 승률도 좋았고 드리블 돌파도 3번 시도해서 2번이나 성공을 했거든요. 카세미르도 이날 경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2골을 넣기도 했고 5개의 슈팅을 떼기도 했고 8번이나 볼 경합을 해주면서 또 롱볼도 많이 뿌려주면서 중앙에서 자신이 잘하는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가르나초도 키패스가 5개나 나올 정도로 왼쪽 사이드에서 이기적인 플레이가 아닌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줬어요. 이날 전반전 선제골 과정도 확실한 팀플레이의 결과였어요. 카세미로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환상적인 원더골로 밀어 넣은 거지만 가르나초가 빼준 공을 카세미로가 넣은 거거든요. 어시스트를 가르나초가 했지만 여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받는 척 움직이면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놨기 때문에 카세미로가 편안하게 공을 받았고 그쪽으로 수비가 몰리면서 중앙에 공간이 열리면서 선제골이 터진 거였습니다. 팀의 전술적인 움직임 결과였던 것이죠. 28분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카세미르가 우측 사이드로 이동해서 우가르테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중앙 공간을 차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빈 영역을 차지하고 뒷공간 달로의 이제 배우 침투 오버래핑에 맞춰서 로빙 스루 패스를 주고 달로의 컷백을 가르나초가 이제 밀어 넣으면서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 역시 준비된 패턴 플레이의 결과였고요. 전반 36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제 프리킥 슈팅은 수비의 벽을 맞고 굴절돼서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페르난데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골이었고 39분에는 레시포드가 올린 크로스 패스를 카세미르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를 2번이나 때리고 나왔는데 그걸 또 카세미르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밀어넣어서 4대1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반니스텔로이가 스타 선수를 얼마나 잘 다루고 끌어내는지 카세미르의 잠재력을 얼마나 잘 끌어내는지를 보여주면서 맨유에 필요했던 것은 감독 교체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56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강한 전방 압박 속에 레스터시티 수비의 백패스 미스를 포착해서 또 골키퍼까지 제치고 빈 골문에 침착하게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날 맨유가 결국 후벤 아모린 감독과 모든 합의를 마쳤고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이 워낙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후벤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사단을 데려올 거라고 하지만 반니스텔로이 코치가 또 남게 될지 여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도 주목할 경기들이 있죠. 이번 카라바오컵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 팀들이 좋은 경기, 중요한 경기를 앞두게 되는데 11월 2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는 뉴캐슬 대 아스널의 빅매치가 있고 11월 3일 일요일 밤 11시에는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 경기하는데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맨유와 첼시의 빅매치도 이어지는데요.
토트넘이 현재 8위고 맨유가 14위까지 떨어져 있지만 토트넘이 승점 13점, 맨유가 11점으로 승점 차이가 2점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토트넘도 맨유도 굉장히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칠 것이고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카라바오컵 8강을 만나기 전에 이 두 팀의 흐름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예고된 가운데 토트넘은 A매치 휴식기 전에도 두 경기를 더 치르게 되는데요. 11월 8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는 갈라타사라이와 유로파리그 4차전 경기, 그리고 11월 10일 밤 11시 일요일에 입스위치와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매치 기간에 월드컵 3차 예선 또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지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몸 상태인지에 따라서 대표팀이 또 관리를 해줄 것 같고요.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맨시티와 이제는 진검승부, 양팀 모두 총 멤버, 정예 멤버가 나올 맞대결을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에스턴 빌라전은 치르고 나서 몸 상태가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준TV와 함께 오는 주말에 있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나올 유럽 현지의 따끈따끈한 소식과 정밀한 분석, 독점 정보, 그리고 입중계 알림까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